이 악덕한 놈아, 네가 감히 그 할머니를 해치다니. 네 목숨이 아까우면 그 할머니 재산 전부 당장 돌려줘. 저기 저 산 너머로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색의 거대한 그림자가 눈보라를 헤치고 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첩산 중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연입니다. 뼈를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혼자 사는 한 노파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방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시대 중엽. 그 중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한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산과 들을 온통 하얀 이불로 덮어버렸고 날아다니던 까치조차 얼어 떨어질 만큼 매서운 칼바람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깊은 산비탈, 무너져 내릴 듯 기울어진 초가삼간, 오두막에는 최씨 할머니라 불리는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멍 뚫린 창호지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거침없이 들이닥쳤고 윗목에 놓인 물그릇은 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보다 더 처참한 것은 할머니의 굶주린 배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힘없이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어보니 쌀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물에 풀어놓은 보리 한 줌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진 전부였고 사흘 만에 입에 대는 첫 끼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또 있을까? 이러다간 굶어 죽기 전에 얼어 죽겠구나. 여보, 당신은 저승에서라도 따뜻한 밥 먹고 계시겠지. 나는 오늘도 이 묽은 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가 보. 할머니는 죽 한 국자를 떠서 금이 간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죽을 보니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푸 불어가며 막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쿵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바위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낡은 오두막 기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 떨어져 내려 죽그릇 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벼락이야. 산사태라도 난 건가?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온갖 고생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사이로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높이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야, 저게 산신령님이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 그것도 털이 눈처럼 새하얀 백호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그 영물이 바로 할머니 집마당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혼절하고 도망쳤을 텐데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백호의 하얀 털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디 덫에라도 걸렸는지 뒷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도 무시무시한 발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만큼 불러온 호랑이의 배였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홀몸이 아니었구나.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네. 어쩌면 좋아. 곧 해산할 몸인데.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뱃속의 새끼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임을. 백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맹수의 살기 대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어미로구나. 살고 싶은 거지.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온 거지.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힘없이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역시 젊은 날 배고픔에 자식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덜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호랑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숨 귀한 건 마찬가지. 내가 너를 살려보마. 그러니 너도 힘을 내거라. 할머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까 퍼놓았던 자신의 마지막 끼니인 보리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좀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이 어미에게는 이 한 그릇이 그 무엇보다 귀한 약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입가에 따뜻한 죽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 먹어라. 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야 내 새끼를 낳지. 어서. 호랑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허겁지겁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친 혓바닥이 할머니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다 비우자마자 호랑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엄동설한 눈밭에서 새끼를 낳으면 어미도 새끼도 다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엄청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영물이라 해도 맹수입니다. 방으로 들였다가 혹여나 야성이 살아나 자신을 물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미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자, 들어가자. 내 방 아랫목으로 가자. 세상에 이 꼬부랑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을까요? 할머니는 장정 셋이 들어도 무거울 그 거대한 백호를 부축하여 좁은 자신의 방 안으로 끌어당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마치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집 주위로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좁은 단칸방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온 세상을 다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창호지를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생명을 잉태하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궁이의 마지막 남은 땔감을 모조리 쏟아부은 덕에 아랫목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위에는 산만한 배를 힘겹게 들썩이는 백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콩알같이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며 남의 집 산파 노릇 한 번 해본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노련한 산파이자 친정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다를 뿐 자식을 낳으려는 어미의 고통은 똑같다는 것을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그래, 그렇게 아가들아, 어서 나오너라. 너희 어미가 이렇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생을 하고 있다. 어서 세상 빛을 보러 나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수이라도 한 벌에 입으려고 평생을 아껴 마련해둔 귀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생사를 오가는 산모와 새끼들 앞에서 수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할머니는 주저없이 그 귀한 무명천을 이로 물어뜯고 손으로 찢어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늘지만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낑낑 첫째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였지만 어미를 꼭 빼닮아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영락없는 백호의 새끼였습니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곧이어 둘째가 미끄러져 나왔고 마지막으로 막내까지 연달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새 쌍둥이였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경사가 산중 오두막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진맥진하여 숨만 꼴딱거리던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감겨가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맹수의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어미의 본능이라 했던가요? 백호는 그 거친 혓바닥으로 갓 태어난 새끼들의 젖은 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지켜보던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하다. 장일. 셋 다 트나구나. 해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이제 다 살았다. 할머니는 새끼들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할머니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산모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산 후에는 따뜻한 국물로 속을 달래고 젖을 돌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찬장에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빈 쌀독을 퍽 긁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되도록 긁고 또 긁어 모은 하얀 쌀가루 한 줌. 그것이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가득 붓고 그 귀한 가루를 넣어 정성껏 미음을 쑤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해산한 몸에는 고깃국에 흰 쌀밥을 먹여야 하는데 가진 게 이 묽은 미음뿐이구나.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젖을 물리지 않겠느냐. 자,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식은땀이 맺힌 호랑이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신기하게도 천하의 맹수 백호가 고기도 아닌 그 묽은 죽을 군말 없이 받아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짜디짠 눈물과 정성이 들어간 것을 알았던 탓일까요? 백호는 그릇을 싹 비우고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거친 혓바닥으로 한 번 쓱 핥아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무릎에 커다란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중 오두막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호랑이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문 밖 출입을 삼가고 밤이 되면 몰래 계곡에 가서 더러운 천을 빨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며칠 뒤 새끼들은 꼬물꼬물 눈을 뜨기 시작했고 백호의 찢어진 상처도 눈에 띄게 아물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짐승 냄새와 노린내가 섞여 묘한 냄새가 났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긋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비밀스러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가족과 함께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최 씨 할머니 안에 계시오. 대문 밖에서 들려온 쇠 긁는 듯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약재상을 하는 정씨, 영감이었습니다. 뱀눈을 가진 그는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알아맞는 지독한 구두쇠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초를 헐값에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으러 왔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 아랫목에는 덩치 큰 호랑이와 새끼 3마리가 곤히 자고 있는데 정씨 영감이 들이닥치면 그야말로 사단이 날게 뻔했습니다. 호랑이가 잡혀 죽거나 아니면 정씨 영감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둘 중 하나는 피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씨, 영감이 이 추운 날 웬일이오. 오늘은 팔 약초도 없고 몸이 안 좋아 누워있으니 나중에 오시구려. 내일 내가 장터로 내려가겠소. 할머니가 문도 열지 않고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씨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코가 연신 벌름거렸습니다. 이것 보시오. 집안에서 아주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할머니 혼자 산다면서 혹시 몰래 개라도 키우는 거요? 아니면 산짐승이라도 잡아놓은 거요? 정씨 영감은 마루로 올라와 방문에 코를 딱 갖다 댔습니다. 얇은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공기가 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미젖을 빨던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젖이 잘 나오지 않는지 칭얼거리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깅. 그 소리는 찢어질 듯한 정적을 깨고 정씨 영감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정씨 영감의 뱀 같은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강아지 소리는 아닌데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가만히 있자. 이 냄새랑 이 소리 심상치가 않은데. 할머니, 방문 좀 열어봐요. 안에 뭐 숨겨놨소? 정씨 영감이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잠자던 백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입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정씨 영감이 문을 여는 순간 호랑이가 튀어나가 그를 물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열지 마시오. 나는 전염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으니 옮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시오. 제발 오지 마시오. 하지만 돈 욕심에 눈이 먼 정씨. 영감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 안에서 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염병은 무슨 얼어 죽을 전염병.
안에 비싼 약초나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은 게 틀림없어. 비켜보시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소. 정씨 영감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낡은 문고리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할머니의 심장도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늙은 할머니와 호랑이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문고리가 떨어져 나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은 쪼그라들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백호는 이미 몸을 낮추고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엉덩이를 치켜들고 앞발에 힘을 잔뜩 준 채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끓어오르려는 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백호의 입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안 된다. 참아야 해. 지금 네가 나가서 사람을 해치면 너도 죽고 네 새끼들도 다 죽는다. 관아에서 포수들이 몰려올 게야. 제발 참거라. 제발.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일까요? 백호는 할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살기를 거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들을 품속으로 깊이 끌어안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부신 햇살이 어두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뭘 숨겨놓고 그리 호들갑이요. 정씨 영감이 방 안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둡침했고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깨. 아이고, 나 죽네. 정씨 영감 들어오지 마시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열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오. 가까이 오면 오물거려. 할머니의 필사적인 연기에도 정씨 영감의 눈은 할머니가 아닌 아랫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 쪽에 산처럼 쌓여있는 두툼한 이불더미. 그 아래에 집채만한 백호와 새끼들이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들썩거리는 이불을 본 정씨 영감이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불 밑에 꼬물거리는 게 뭐요? 병자가 덮기엔 이불이 너무 볼록한데. 그리고 저기 삐져나온 하얀 털은 뭐고? 정씨 영감이 손을 뻗어 이불을 확 걷어치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 가늘고 애처로운 고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불 속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천하의 호랑이, 백호가 쥐잡는 고양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 굵직한 목청을 최대한 눌러 짜낸 소리였습니다. 이불을 잡으려던 정씨 영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뭐야? 고양이였어. 에이 재수없게. 웬 산속에 도둑 고양이를 키우고 난리야. 호랑이 새끼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정씨 영감은 김이 확 빠진지 인상을 팍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에이 귀에. 병든 짐승 냄새 나서 못 견디겠구만. 할머니, 고양이 털 날리면 병도 안 났소. 나중에 다 나으면 약초나 많이 캐놓으시구려. 나는 가겠소. 정씨 영감은 투덜거리며 마루를 내려가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내 명예 못 살지. 너 덕분에 우리 살았다. 산군 체면에 고양이 소리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민 백호도 멋쩍은지 코를 훅 하고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 많고 욕심 많은 정씨 영감은 분명 내려가서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저놈이 냄새를 맡았으니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하다.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오늘 밤 당장 떠나거라. 그날 밤 할머니는 있는 없는 살림을 다 털어 밥을 한 솥 가득 지었습니다. 쌀독을 탈 털어 만든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백호가 떠나기 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든하게 먹여보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백호는 그 많은 밥을 깜짝 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어 문 밖으로 날랐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제법 눈을 뜨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때려 하고 있었지만 깊은 눈길을 가기엔 아직 어린 핏덩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새끼까지 옮긴 백호가 다시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툭 쳤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서 가라니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가.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자 백호는 갑자기 널쭉 엎드리더니 할머니에게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산으로 가자는 무언의 제안이었습니다. 나보고 타라고. 아니야.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이야. 늙은 내가 따라가 봤자 짐만 될 뿐이다. 너나 어서 가서 새끼들 잘 키우거라. 하지만 백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 고집을 피우며 끙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백호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은 채 펑 울었습니다. 미련한 곰탱이 같은 녀석. 짐승이 뭐 이리 정이 깊어. 사람도 제 부모를 버리는 세상에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알았다. 알았어. 내 마음은 이미 내 등에 탔으니 어서 가거라. 어서. 할머니가 등을 떠밀며 고개를 치자 그제야 백호는 알아들었다는 듯 긴 포효를 한 번 내지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은 백호의 하얀 털이 은가루를 뿌린 듯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백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눈에 담았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아프지 말고 새끼들 잘 키우고. 할머니는 백호와 새끼들이 하얀 눈 덮인 산길 너머로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오두막은 전보다 더 춥고 더 크고 더 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호랑이가 남기고 간옹기와 털 몇 가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슬픈 이별이 끝이 아니라 훗날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뒤 정씨 영감이 다시 찾아오면서 할머니의 마당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와 새 쌍둥이가 떠난 뒤 할머니의 오두막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의 곁을 지켜주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자 외풍은 더욱 매섭게 느껴졌고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아랫목을 쓰다듬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 가족을 먹이느라 남은 식량이라곤 쌀 한 톨 보리 한 줌 없었습니다. 뚝감마저 바닥을 드러내 냉골방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할머니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잘 갔느냐? 새끼들은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내 걱정은 말고 부디 너희들이나 잘 살거라. 할머니는 배고픔보다 호랑이 가족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지만 할머니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 시체라도 되면 나중에 찾아올지도 모를 백호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눈보라가 그치고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밖에서 쿵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인가? 짐승이라도 지나가다 쓰러졌나?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다 뭐란 말이냐? 마당에는 털에 윤기가 흐르는 살찐 멧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잡은 듯 목덜미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나 있었고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멧돼지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멧돼지 옆에는 산삼 냄새가 진동하는 흙투성이 뿌리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산삼. 아니, 산삼 냄새가 맞는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뿌리를 집어들자 향긋하고도 진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100년은 좋기 넘은 듯한 산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네가 다녀갔구나. 내 걱정이 되어서 이것들을 물어다 놓고 갔구나.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멧돼지와 산삼을 끌어안고 펑 울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 이 깊은 산골에 맹수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산삼을 다려 먹고 멧돼지 고기를 삶아 오랜만에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돌고 죽어가던 핏줄에 다시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의 마당에는 매일 밤 기저귀 배달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미애비나 토끼가 놓여 있었고 어떤 날은 귀하디귀한 약초와 버섯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번쩍이는 금가락지와 은비녀가 헝겊에 쌓여 마루 밑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산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 떨어뜨린 것을 호랑이가 물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두막은 어느새 쌀이 가득 차고 팩감이 넘쳐나는 풍족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집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솔 풍기자 산 아래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씨 할머니가 요새 횡재를 했다며. 글쎄 말이야. 죽을 날만 기다렸다더니 얼굴이 화해졌어. 밤마다 산신령이 다녀간다는 소문도 있고 도깨비가 보물을 준다는 말도 있고 이 소문은 결국 장터 약재상 정씨 영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돈 냄새라면 저승사자 바짓가랑이 냄새까지 맡는다는 정씨 영감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 다 죽어가던 노파가 산삼을 먹고 고기를 먹어. 게다가 금가락지까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분명 그때 그 호랑이 놈이 물어다 주는 게 틀림없어. 정씨 영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난번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그 누린내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당장 장정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할머니의 집을 털 작정이었습니다. 자, 다들 따라오게. 내가 최 씨 할머니 걱정돼서 그러니 가서 좀 살펴봐야겠어. 정 씨 영감 일당이 할머니의 오두막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백호가 가져다 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최 씨 할머니. 나 정씨요. 정씨 영감이 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아니 정씨 영감이 또 웬일이요? 오늘은 몸이 좀 괜찮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소만.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씨 영감은 마당에 널린 귀한 약초들과 부엌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허, 이것 보시오. 몸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팔자가 피셨구만. 이 귀한 상황버섯, 녹용까지. 할머니, 이거 다 어디서 났소? 늙은이가 산을 탈 리는 없고 바른 대로 말해보시오. 그 호랑이 놈이 물어다 준 거지. 정씨 영감이 다짜고짜 할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다 내가 예전에 캐두었던 것들이요. 호랑이라니. 당치도 않소. 거짓말 마시오. 정씨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마루 위로 성큼 올라왔습니다. 내 눈은 못 속여요. 그때 방 안에서 들린 소리랑 이 털뭉치들 다 증거가 있소. 그놈이 밤마다 찾아오는 거지. 그렇지. 정씨, 영감은 할머니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장정들도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 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좋게 말할 때 내놔요. 그 호랑이가 물어다 준 보물들 다 어디 숨겼소. 그리고 그놈 언제 또 오늘 밤에 오나. 정씨, 영감의 검은 속내는 뻔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준 재물을 뺏는 것도 모자라 덫을 놓아 호랑이 가죽까지 벗기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백호를 팔아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모르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정씨 영감은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네. 여봐라. 집안을 사치 뒤져라. 장판 뜯고 천장이고 모조리 뜯어서라도 찾아내. 예, 형님. 장정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간살이가 박살나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정들은 할머니가 아껴두던 이불을 칼로 찢고 벽지를 뜯어내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할머니가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씨 영감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뒹굴며 무릎이 닳아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천벌을 받을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할머니의 울부짖음에도 정씨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썩은 나무 판자 아래 숨겨져 있던 헝겊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백호가 물어다 준 금가락지와 은비녀, 그리고 귀한 산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역시 내 감이 맞았어. 이것 좀 봐. 이게 다 얼마야? 정씨 영감은 금가락지를 입에 물어보고 산삼 냄새를 맡으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할머니, 많은 걸 혼자 꿀꺽하려고 했어. 이건 다 내가 압수야. 그리고 오늘 밤 여기서 잠복한다. 그 호랑이 놈이 오면 내 총으로 아주 벌집을 만들어주지. 가죽까지 벗겨서 팔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정씨 영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백호에게 받은 은혜가 도리어 백호를 죽이는 덫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오늘은 오지 마라. 도망가거라. 할머니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영감과 장정들은 마루에 앉아 술판을 벌이며 호랑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작살과 낡은 화승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총구를 겨누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살인귀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까마귀 떼가 갑자기 날아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기 뭐가 오는 것 같은데요. 한장정이 산 쪽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씨 영감은 먹던 닭다리를 집어던지고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다들 준비해. 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쏴버려. 정씨 영감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둥 떠다니듯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불빛들이 수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닌데요. 뭐야? 하나, 둘, 셋. 도대체 몇 마리야? 장정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산군 백호가 자신의 새끼들과 그리고 산속의 짐승들을 이끌고 은인을 구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탐욕에 눈먼 인간들과 산을 지키는 영물들의 대결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닿을 수 있을까요? 공포와 전율이 감도는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씨 영감과 장정들이 든 횃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나타난 푸른 불빛들은 하나둘 숫자를 늘려가더니 어느새 오두막집을 반원 형태로 포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받는 은인을 구하러 온 산군들의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저게 다 뭡니까? 호랑이가 때로 몰려오는데요. 저기 멧돼지도 있고 늑대도 있습니다. 시끄러워. 겁먹지 마. 짐승놈들이 많아봤자 총 한 방이면 다 도망갈 것들이야. 정씨 영감은 큰 소리를 쳤지만 총을 쥔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 선두의 저 거대한 백호. 바로 그 백호의 덩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받아 빛나는 하얀 털은 갑옷처럼 보였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마치 용의 숨결 같았습니다. 크르릉.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산천초목이 부르떨었습니다. 그 소리는 땅바닥을 타고
정씨 영감의 발바닥까지 전해저와 오줌을 지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백호의 뒤에는 이제 제법 덩치가 커진 새쌍둥이 호랑이가 어미를 호위하듯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멧돼지 떼와 늑대 무리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대와도 같은 위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나를 구하러 온 것이냐? 백호는 정씨 영감, 일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꼬리로 땅을 탁 쳤습니다. 공격 신호였습니다. 쏴버려. 저놈 잡아. 정씨 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정막을 찍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날려 정씨 영감의 코앞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으아. 사람 살려. 정씨 영감은 총을 내동댕이 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정씨 영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정씨 영감의 목덜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훅 끼쳐오는 맹수의 뜨거운 입김에 정씨 영감은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장정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버리고 꽁무니를 뺀 지 오래였습니다. 살려줘요. 제발 목숨만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소. 할머니, 나 좀 살려줘요. 천하의 욕심쟁이 정씨, 영감이 오줌을 줄싸며 애원했습니다. 백호는 그를 당장이라도 물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씨, 영감의 품속에 있던 금가락지와 산삼 꾸러미를 입으로 낚아채 옆으로 툭 던졌습니다. 더러운 탐욕의 대가를 뱉어내라는 듯이 말입니다. 백호는 정씨 영감의 귀에 대고 천지가 떠나갈 듯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어흥. 그 소리에 정씨 영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깨어나더라도 다시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터였습니다. 정씨 영감이 쓰러지자 백호는 미련 없이 발을 떼고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내뿜던 맹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순한 양처럼 그윽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거칠고 뻣한 털의 감촉, 뜨거운 체온.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호도 따라 엎드리며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오늘 제 명에 못 죽었을 게다. 미물이라 천대받는 짐승이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구나. 할머니는 백호의 목을 끌어안고 엉울었습니다. 백호의 굵은 혓바닥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뒤따라 새쌍둥이 호랑이들도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끙거렸습니다. 태어났을 때 핏덩이였던 녀석들이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게 자란 것을 보니 대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는 가야 합니다. 산군이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좋지 않습니다. 백호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욕심쟁이 정씨, 영감이 저렇게 되었으니 소문은 더 흉하게 날 것이고 포수들이 몰려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인간 세상은 너희들에게 너무 위험하고 더러운 곳이다. 저 깊고 깊은 산 속에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거라.
할머니는 백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백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마당 한 구석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땅속에서 낡은 항아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백호는 그 항아리를 입으로 물어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나한테 주는 게냐? 할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터에 살던 누군가 묻어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적들이 숨겨두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백호는 이 집터의 비밀까지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만 무사하면 돼. 하지만 백호는 완강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었습니다. 백호는 할머니의 손등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비고는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슬프도록 아름답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쌍둥이와 멧돼지, 늑대들도 대장의 뒤를 따라 일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내 새끼들. 부디 아프지 말고 천년만년 살거라. 그 후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할머니는 백호가 남기고 간 황금으로 마을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낡은 오두막을 조금 고치기만 했을 뿐 예전과 똑같이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대신 그 많은 재물을 몽땅 털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셨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지어주며 평생을 베풀며 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호랑이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할머니의 오두막 앞에는 어김없이 산삼이나 귀한 약초들이 놓여있곤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호가 아니면 그 자식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은혜를 갚은 것이겠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 거대한 백호 한 마리와 호랑이들이 나타나 구슬피 울며 상여를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절을 하며 그 영물들에게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짐승도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정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할머니와 은혜 갚은 백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